이 사람은 제품의 성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광고인데요. 아인슈타인이죠. 미친 사람들한테 바칩니다. 반항자들. 마틴 루터 킹이죠. 그 사람은 리차드 브랜슨입니다. 그 다음에 존 레논, 그 다음에 버크민스터 풀러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에디슨, 무하메드 알리, 터너, 마리아 칼라스, 간디, 히치콕 이런 사람들한테 존경을 바친다라는 메시지만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미친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 덕분에 인류가 진보했고 이 사람들은 무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중에 한번 따로 한 번씩 보세요. 아주 감동적인 그런 광고인데요. 딱 1분짜리입니다. 근데 앞뒤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르게 생각하라. Think different. 이 메시지를 딱 던집니다. 오늘 우리 강의 주제가 Think different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스티브 잡스는 제품뿐만 아니라 마케팅의 천재다. 브랜드와 광고의 천재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우리나라 제품들은 뭐 성능이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There are people who see the world differently.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발명하고 창조하고 이미지한다. 우리는,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품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미친 사람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들 속에서 천재성을 본다. 바로 그 아주 극소수의 천재를 위해서 애플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전략인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1%를 위한 자동차 이런 얘기 들어볼 수 있는데, 마케팅의 핵심 전략 중에 하나는 아주 소수를 타겟팅해갖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다고 주장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 다 삽니다.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죠. 아주 위대한 사람들, 미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쓸만한 작품을 만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리스펙트, 존경심을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한다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쓴 거죠. 그게 think different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함으로써 세상을 진보시킨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 그게 바로 애플의 핵심 가치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후에 계속 제품을 개발해서 그때 겨우 처음에 개발한 건 뉴드 PC였는데 그 다음에 아이파드를 만들고 아이폰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세계 최대 기업을 만든 핵심 가치가 바로 think different. 이런 미친 사람들한테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버크민스터 풀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알리도 나오고 뭐 많은 사람들 알겠는데 이분은 처음 보셨죠. 거기 제가 또 어제 처음 발견했는데 이런 그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저도 깜짝 놀랐는데 바로 이 돔을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렸죠. 에카스돔. 에카스돔을 기술적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풀러입니다. 신기하죠. 어쨌든 영국과 유럽이 쇠퇴하고 미국이 약진한 이유가 바로 기득권을 가진 이권 집단을 누르고 새 기술과 다양성을 수용하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란 튜링을 죽인 게 영국. 그리고 그걸 수용한 게 미국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보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아마존 과거 10년 사이에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드는 회사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이폰이 있죠. 네, 구글,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유튜브, 이게 이제 구글이 다 인수한 회사입니다. 페이스북, 알리바바, 아마존. 요거의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 선물 드리려고 그랬는데 벌써 정답이 나와서 드리기가 좀 곤란해요. 누가 말씀하셨죠? 샤오미, 우버. 이거 공통점이 크게 말씀해보세요. 뭐라고요? 디지털 플랫폼? 그렇죠.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21세기는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가 디지털 플랫폼이 없던 시대와 디지털 플랫폼이 지배하는 시대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상징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엄청난 지금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죠. 플랫폼이란 다양한 종류의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모듈입니다. 기차역에 가면 플랫폼이 있죠. 플랫이라는 건 평평하다, 폼. 그래서 반복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안드로이드고 SNS 플랫폼이 페이스북이죠. 그러면 이 대표 주자를 한두 개 또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글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1998년도에 25살의 나이로 창업합니다. 특히 세르게이 브린은 러시아 이민자예요. 이런 소수 민족을 수용하는 태도가 바로 미국에서 구글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비즈니스맨 1등으로 뽑혔어요, 작년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2005년도에 삼성전자가 퇴짜는 안드로이드를 인수함으로써 도약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뭐 검색에서도 1등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가 세계 최대 OS가 됐습니다.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가 세계 최대 OS였는데 그걸 누르고 지금 안드로이드가 1등이 됐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인수합니다. 2006년도에 1조 한 7천억 정도 주고 유튜브를 인수했는데 지금 세계 최대 방송 미디어가 됩니다. KBS, MBC, SBS 다 합친 거에 한 100배 정도 큰 미디어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유튜브가 생길 때쯤 우리나라에서 판도라하고 아프리카 TV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대등했습니다. 국내에서. 근데 2011년부터 급격하게 유튜브는 올라가고 아프리카 TV, 판도라 TV, 다음 TV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인터넷 실명제. 여기에 이상한 문제가 있는 작품들이 들어오니까 주민등록증 둬라. 그랬더니 다 일로 망명한 겁니다. 결국은 정부가 죽인 거죠. 우리나라 고유의 상품을 죽인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로를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가 있냐? 한국 정부가 당황해갖고 워낙 막강한 미디어를 KBS, MBC를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종편까지 만들었는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유튜브가 너무 세지니까. 그래서 정부가 당황해갖고 뭘 하냐? 자체적으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심한 짓이죠. 그래갖고 지금 미국 시장에 완전히 점령당했죠. 미디어를 점령당하면 어떻게 되죠? 정신세계가 점령당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페이스북은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싸이월드가 99년도에 생겼고 2000년도에 아이러브 스쿨이 굉장히 약진했습니다. 거의 세계 최초의 대단한 SNS였는데 2004년도에 주커버그가 이제 20살의 나이로 페이스북을 처음 벌써 5년 전에 우리나라가 SNS에서 선진국이었습니다. 최고에. 근데 어떻게 됐냐? 또 싸이월드 죽였죠. 정부가. 2011년 정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보면 페이스북은 100만 명, 싸이월드는 1600만 명이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1년 반 후에 역전되고 지금은 싸이월드는 거의 망했고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이거 왜 그러냐? 이것도 역시 주민등록제 실명제라고 하는 이상한 제도를 정부가 관여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참 이상하죠. 자기네들은 뭔가 좋은 일이라고 했는데 정부가, 관료가, 정치권이. 근데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이게 기술 진화에 대한 시장과 법에 대한 통찰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한심한 거죠. 근데 99년도에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플랫폼의 세계적인 강자였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근데 왜 그랬을까? 그때는 정부가 힘을 못 썼어요. 97년도에 외환이기 때문에 완전히 재벌도 힘을 못 쓰고 정부도 힘을 못 쓰고 공무원도 힘을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큰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DJ가 대단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죠. 벤처를 키워야 된다. 인터넷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투자를 유발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인재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제가 경영하는 회사만 하더라도 동아일보 기자가 2명이 오고 조선일보 기자가 1명이 오고 대단한 삼성그룹에서 막 몰려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인재들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제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김태성 원장님도 자기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조금 하면은
제가 99년도에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이 지배하던 증권정보시장에 이제 팍스넷이라는 회사를 인터넷 사이트를 제가 99년도에 처음 만듭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87년부터 4년간 영국에 있었고 91년부터 99년까지 미국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세계 그 PC 통신 플랫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려웠어요. 그 주민등록 등도 뭐 복잡해갖고.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증권 정보를 정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팍스넷이라는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이쪽으로 망명을 오더라고요. 이건 폐쇄적인 플랫폼이었고 이건 개방적인 플랫폼이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항상 개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3개월 만에 이 회사를 다 누릅니다. 개인 혼자, 제 직원이 저 혼자였어요. 그때. 저를 도와주는 사람 몇 명 있었고 이 회사들은 엄청난 재벌이죠. 삼성, KT, 하이텔, KT 이거는 네이컴이 한 건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디지털 프로슈머 자기가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상품이 되더라. 프로듀서가 되는 거죠. 제가 그때 꽤 젊었죠. 15년 전입니다. 그때 저희 회사가 국내에서 2000년 3월에 보면 4위, 네이버보다 훨씬 컸어요. 전 세계 20위까지 올라갔습니다. 1년 안에. 대단했죠. 근데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투자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투자한 회사가 국민은행이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디지털 플랫폼의 미래를 본 거죠. 증권 분야 디지털 플랫폼의 거의 세계에서 최고 선두주자였습니다. 여기서 팍스넷이라고 써있죠. 제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평화가 라틴 말로 박스입니다. 평화. 근데 사실은 박씨가 만든 네트워크다 그래서 팍스넷입니다. 근데 이제 곧 벤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2000년부터. 버블이 꺼지고 나스닥이 5200까지 갔다가 막 1500까지 떨어지고 우리나라 벤처 투자가 2000년 5년부터 완전히 동결되고 그때 다음은 99년도에 코스닥 올라가고 옥션이라고 하는 그 아시죠 여러분 옥션? 그 상거래 디지털 플랫폼이 굉장히 약진했는데 진짜 힘겹게 코스닥이 올라가요. 그다음에 네이버 지금 뭐 20조의 큰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최고의 그 포탈인데 그때 너무너무 힘들게 코스닥이 올라갑니다. 저항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리고 싸이월드하고 팍스넷은 코스닥에 진입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자는 줄어들고 그때 아주 여러 가지 저항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적자 나는 회사를 코스닥에 올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의 특징을 모르는 거예요. 디지털 플랫폼은 4, 5년간 적자를 보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엄청난 수익이 나는 게 디지털 플랫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갖고 코스닥에 못 올려가니까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5년간 적자를 보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회사를 다 SKT가 인수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망해가죠. 이제 이런 뭐 슬픈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적으로 실패하니까 인재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까지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관료, 의사, 공기업 같은 데로 인재들이 가니까 혁신 경제를 할 수 없고 나라 경제가 지금 위태해지는 거죠. 제가 그 당시 만든 회사 중에 하나가 핑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뭘 하기 위해서 했냐면 핀테크라는 걸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앞으로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 은행을 만들려고 제 혼자 힘으로 힘드니까 여러 가지 사람하고 작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재용 회장하고 작업을 좀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이건 이제 잘 모르는 스토리인데 언론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1999년 12월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저거 한 2시간 정도 면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팍스넷을 인수하고 싶다. 그리고 홀딩 컴퍼니 400억짜리 만들어서 경영을 하는데 그 밑에 자기가 만든 핀테크 관련된 회사 10개를 놓고 그 CEO를 나한테 하라고 해요. 그리고 지분을 5대5로 하자고 해요. 그 고민이 됐죠. 삼성그룹의 위대한 그 후계자가 자기의 핵심 비즈니스를 하는데
자회사를 나한테 다 맡겨가지고 5대5로 경영하자고 저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얘기 아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우리 에카스 아카데미 회원들한테 공개하는 건데요. 그때 보면은 이제 이재용 씨가 삼성에서 이런 명함을 파고 다녔죠. 인터넷 팀장, 삼성그룹의 인터넷 팀장으로서 오픈타이드, 이누카, 엔포에버, 가치네트, FN가이드, 뱅크풀, 이니즈, 인스밸리라는 8개 법인을 7월 한 달 동안 설립해요. 이게 뭐냐면은 다 인터넷과 금융과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그걸 써요. 인터넷 금융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바로 핀테크에 있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걸 시작해갖고 삼성그룹의 많은 자금과 인재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성공 사례인 팍스넷과 결합하고 성공한 기록이 있고, 제가 원래 삼성 출신이니까 삼성의 어떤 DNA를 훈련받은 사람을 초빙해서 해보겠다고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제가 오래 고민하다가 며칠 고민하다가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 뭐 현금은 안 주고 지분만 주겠다 이런 것도 좀 불편했고, 그 다음에 5대5로 이제 하는데 몇 년 지나면 분명히 유상증자 이런 걸로 내가 팽당할 것 같다. 삼성그룹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때 이제 저한테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이제 큰 투자를 약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안 한 거죠.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재용의 그 이삼성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 망하죠. 그래서 지금 이재용 씨가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굉장히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로젝트를 실패했기 때문에 경영 능력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의심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핀테크와 관련해서 작업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 안철수와 V소사이어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V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일종의 황제 클럽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 어쨌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창립 멤버 중에 한 명입니다. 보면은 이재용, 정영진, 최태원. 정영진 씨 아시죠? 신세계? 저 누구의 전남편인가? 어쨌든 그다음에 뭐 최태원,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만드는데, 이때도 저희가 하려 했던 핵심 사업이 인터넷 은행이었어요. 은행이라는 게 워낙 우리나라에서 어렵고 규제가 많은 산업이라서 많은 벤처 기업들과 재벌이 힘을 합쳐갖고 이제는 은행을 개혁할 때가 왔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2년 작업하다가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정부에서 안 내주는 거예요. 엄청난 저항이 있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 지금 핀테크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위기에 몰려 있어요. 금융이 바로 이제는 핀테크로 다 옮겨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미국은 대단하죠. 특히 이베이가 페이팔이라는 걸 인수해갖고 엄청나게 약진하고 있고요. 각 그 디지털 플랫폼마다 다 금융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특히 중국의 그 알리바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핀테크로 약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게 이 페이팔이라는 회사인데, 페이팔이 그 이메일을 통해서 송금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쓰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페이팔이 옥션이 인수한 다음에 큰 돈을 받고 팔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창업자들이 지금 미국의 그 창업계를 지배하는 거의 그 최강의 페이팔 마피아가 형성됩니다. 거기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튜브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의 누구죠? 머스크.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서 탄생합니다. 페이팔에서. 그래서 이 핀테크의 위력을 이제 발휘하게 됐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비슷하게 시작했어요. 98년도에 시작하고 저도 시작하고 그랬는데 다 죽였죠, 전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경로를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자라는데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가 은행을 비롯한 그 기득권자들이 think different를 거부하고 금감원과 재경부가 반대해갖고, 그래서 한국 사업자들이 다 실패했죠. 저도 이제 그때 4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안 돼갖고 후배한테 넘겨줬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핑거란에서는. 근데 미국 사업자가 한국에서 약진하기 시작하니까 한국 정부가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야, 금융이 완전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핀테크한테 완전히 뺏기면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 정부 주도로 지금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안 되죠. 이상하게 똑같은 시나리오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최근에 작년 말에 그 신재민 씨가 규제 파라다임을 바꿔서 핀테크를 지원하겠다. 그래갖고 박근혜 대통령도 지시를 해갖고 6개 부처에 지금 핀테크 전담 부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뭐 많이 부르고 그러는데 저도 요즘 다시 이제 핀테크 사업을 조금 관여하고 있는데요. 너무 늦었습니다. Too late. 안타깝죠. 중국의 핀테크가 너무나 막강하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알리페이라는 회사 보세요. 8개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핀테크에서 약진하고 있는데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치 경제에 관심 없으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회 지도층들, 여론 지도층들이 바로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통찰력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핀테크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상거래 분야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거래가 약 한 6%, 7%가 10년 전에 약 1%만 온라인에서 거래되다가 지금 7%까지 올라가는데요. 지금 세대차가 많죠. 우리 한 50대 넘어간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잘 구매 안 하지만 20대는 엄청나게 구매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그 딱 중요한 포인트가 17%입니다. 17%가 딱 넘어가면 전통적인 상거래 다 죽습니다. 서점이 딱 17%가 넘어가면서 기존 상 거의 다 죽고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죠. 요즘엔 미국의 대학생들이 자동차 면허를 잘 안 딴대요. 바빠서 스마트폰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영화도 잘 안 본대요. 젊은 애들이. 2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끄고 있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쨌든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존의 예를 들어보면 아마존 대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주부인데 아기를 안고 이렇게 이렇게 뭐죠 이게 바코드 같은 걸 찍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찍어갖고 이 물건 떨어졌다라는 걸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로도 음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단추를 딱 누르면 아마존한테 갑니다. 그럼 아마존에서 로봇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키바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렇게 로봇가 이 쉘브, 선반을 옮깁니다. 자동적으로. 그래갖고 이렇게 옮겨서 이 사람 내가 서 있으면 선반이 옵니다. 그럼 그거를 담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무선 비행기로 띄워서 집 앞에까지 바로 도착시킵니다. 바로.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약진하는 거예요. 지금 상거래가 완전히 바뀝니다. 로봇 시대, 디지털 시대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오게 되는데 지금은 개인용 컴퓨터를 한 2개, 3개 정도 갖고 있죠. 뭐 퍼스널 컴퓨터 하나하고 스마트폰이 컴퓨터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1인당 한 20개씩 갖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냉장고, 뭐 TV 물론이고 조명, 밥솥, CCTV, 체중계, 카메라, 시계, 세탁기 다 이제는 컴퓨터가 달리는 시대가 되는데요. 이 시대를 상징하는 대단히 재밌는 그 투자가 하나 있었는데 구글에서 네스트라는 회사를 3조 원 정도에 한 2년 전에 삽니다. 도대체 네스트가 뭔지 도저히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구글이 네스트라는 회사를 왜 샀을까? 이 회사는 매출이 15억 원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 고객도 뭐 6천 개밖에 못 팔았어요. 뭐 어떤 제품을 팔았냐면 이렇게 이거보다 작은 온도계를 파는 회사입니다. 온도계. 온도 조절기.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온도 조절기 요만해요. 이걸 파는 회사인데 이걸 3조 원 주고 구글이 왜 샀을까? 참 이상하죠. 이게 온도 조절기인데 집집마다 이걸 달아놓으면 그냥 온도를 세팅해놓으면 미리 온도를 조절해주는 장치예요. 일종의 사물 인터넷이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3조 원을 주고 사냐. 이거를 소비자들이 250불에 삽니다. 그러면 네스틀랩이 30불 정도 이익을 보는데 소비자가 이걸 달아놓으면 매년 85불의 이익을 보고 네스틀랩은 25불의 이익을 봐요. 이것이 만약에 1000만 대, 1억 대가 깔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보고 산 겁니다.